코스피 지수가 유럽 불안감에 1800선이 붕괴되며 연중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1800이 붕괴된 건 지난해 12월 20일 이후 5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지난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가 국가 디폴트 우려를 받고 있는 그리스의 장기 신용 등급을 기존 B-에서 트리플 C로 한 단계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리스의 예금 대량 인출 사태, 즉 뱅크런이 스페인 등으로 확산되는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현지 언론은 스페인 정부가 부분 국유화시킨 방키아에서 지난주 10억 유로가 넘는 예금이 빠져나갔다고 전했습니다. 3에서 6개월 뒤의 경기 흐름을 가늠케 해주는 미국의 4월 경기 선행지수가 0.1% 하락해 상승했을 것이라던 시장의 예상이 빗나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1부 시작하겠습니다. 5월 18일 검은 금요일입니다. 코스피가 5개월 만에 1800이 붕괴됐고 좀 전에 1790까지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리스의 뱅크런 그리고 신용등급 강등 이 같은 우려가 똑같이 옆나라 스페인에서도 보여지고 있다는 것이 전염 우려를 낳고 있는 것인데요. 급기야 유로존 자체가 지금 존재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마저 시나리오는 지금 써나가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이 같은 우려 때문에 안전자산 선호하면서 오늘까지도 우리 증시에서 돈을 빼내가고 있는데요. 13일 연속 매도, 오늘 현물 매도만 순매도 금액이 4천억이 넘어갑니다. 자, 1800, 1790까지도 지지를 받지 못한 코스피 얼마나 더 빠질지 모르겠는데요. 원달러 환율도 오늘 이 같은 외국인들의 연일 매도에 못 이기고 1170원대를 5개월 만에 웃돌고 말았습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부분은요. 기존에 미리 빠졌었던 낙폭과 대주는 오늘 오히려 오르는 흐름까지 보이고 있는데 최근에 괜찮다 했었던 이른바 전차 군단에서는 어제 오늘 급락이 나오면서 체감지수가 조금 다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미리 낙폭과 대주를 사셨던 분들은 미리 이 같은 분위기를 느꼈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먼저 오늘장 내일장 1부에서 준비한 소식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만나볼 애널리스트는 대신증권의 최재식 팀장입니다. 오늘 검은 금요일 5개월 만에 코스피 1800이 붕괴됐는데요. 대응 전략 세워보고요. 어제 나왔죠. 중국의 에너지 절약 정책, 제2의 가전 하향 정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경기 부양시킬 수 있을까요? 자, 오늘 천정 뚫림 환율입니다. 상승세 어디까지 갈는지 NH선물 쪽의 이진우 리서치 센터장을 통해서 급증한 환율의 원인과 앞으로 전망 듣습니다. 또한 외환 당국 쪽에서 환율 안정을 위해서 얼마나 개입할지, 언제쯤 개입할지도 타진해보죠. 오늘 만나본 5위는요. KTB 투자증권의 김영진 이사입니다. 1800선이 붕괴됐는데 얼마나 시장이 더 빠질런지 또한 유로존 탈퇴 위기 향후 시나리오까지 먼저 써보고 지금은 매수보다 반망이 나은지 전략적인 측면도 점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신성한 대표님 만나봐야 되겠죠. 계속해서 추락하는 코스피인데요. 바닥 한번 찾아보고요. 하락 장세에서도 불구하고 오늘 오르는 LG화학과 금호석유 이유는 뭘까요? 유통주 3인방 오늘 신저가 내고 있어요. 대응 전략 역시 체크합니다. HNC 투자증권 시화지점 박지훈 과장님은 오늘 같은 급락 장세 속에서도 주간 5% 정도 공략해 볼 수 있는 종목으로 신흥기계를 언급하고 계시는데요. 추천 사유와 가격 설명 역시 들어볼게요. 마지막으로 마감 전략인 포트폴리오 오늘은 권영무 차장님과 함께 유럽 위기 어디까지 확산되는지 미국의 추가 부양 가능성까지 미국과 유럽 이슈 동시에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는 3% 넘게 빠지고 있는데 옆에 코스닥 보니까 지금 4% 가까이 급락하면서 450이 깨질 위기입니다. 코스피만 얘기하다 보니까 코스닥도 많이 망가져 있네요. 먼저 전반적인 시장 흐름부터 정확히 체크하고 오겠습니다. 시황센터입니다. 최근 그리스의 디폴트 우려 및 유로존 탈퇴 우려가 높아진 상황에서 국제신용평가사 피치가 그리스에 대한 신용 등급을 하향 조정했는데요. 이에 따라 국내 시장도 유로존 리스크가 증폭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5개월 만에 1800선이 무너졌는데요. 자세한 장중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지수는 1813선으로 급락 출발한 후에 장중 낙폭을 키우고 연중 최저 수준이죠. 1791선까지 저점을 낮추기도 했는데요. 현재는 그 저점도 깨진 상태입니다. 급락세가 여전한데요. 현재 3.15% 하락하면서 1787선에서 거래가 진행 중입니다. 이어서 수급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오늘은 프로그램 매물도 만만치가 않은데요. 현재 4천억 원 넘게 순매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도 13거래일째 무선 매도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현재 외국인을 통해서는 4천억 원이 넘는 매물이 출회가 되고 있습니다. 개인과 기관이 시장을 지키고 있지만 지수 상승에는 역부족인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럽 리스크의 코스닥 지수도 7개월 만에 460선이 붕괴됐는데요. 자세한 장중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지수는 1% 이상 빠지면서 장을 출발했죠. 시간이 지날수록 낙폭을 키우더니 현재는 4% 가까이 급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코스닥 지수입니다. 어제보다 17.51포인트 하락한 450선에서 거래가 진행 중이네요. 수급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기관만이 시장에서 사주고 있고요. 개인과 외국인의 동반 매도에 나서고 있습니다. 외국인을 통해서는 현재 80억 원 정도의 소폭 매도 물량이 출회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환율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무디스가 스페인은행 16곳의 신용 등급을 무더기로 강등시키고 그리스마저 등급 강등에 들어가면서 환율이 1170원 선을 뚫고 올라섰는데요. 현재 당국의 개입 경계심이 작용하면서 소폭 반락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달러 매수 심리는 우위를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환율은요. 어제보다 9원 60전 상승한 1172원 선에서 거래가 진행 중입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현재 3% 넘게 급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20만 원도 붕괴됐는데요. 117만 7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전차 종목들도 여전히 급락세입니다. 현대차가 3.33%, 기아차가 5% 넘게 빠지고 있고요. 현대모비스 역시 약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도 3.27% 밀려나면서 25만 1,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신한지주 무섭게 급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6.44% 밀려나면서 3만 7,0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도 2% 가까이 빠지면서 현재 22,550원에 거래가 되고 있네요.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이 1.49% 하락하면서 43,0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CJ홈쇼핑과 CJENM도 현재 급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CJENM은 5.27% 밀려나면서 28,7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안랩도 5% 가까이 밀려나고 있고요. SFA가 1.25%, SK브로드밴드도 2.45% 하락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ICT도 현재 3.61% 하락하면서 6,41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특징 업종 및 테마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가 또다시 폭락을 하면서 현재 모든 업종이 하락하고 있는데요. IT와 또 은행, 증권주, 그리고 자동차 업종들의 주가가 현재 출렁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업종별 움직임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T주, 현재 증권주 먼저 살펴보시죠. 코스피가 5개월 만에 1,800선 밑으로 밀려나면서 투자 심리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증권주들이 현재 폭락하고 있습니다. 삼성증권이 3.6% 하락하면서 48,200원에, 그리고 현대증권도 4%대로 밀려나고 있고요. 우리투자증권과 키움증권, 그리고 미래에셋증권도 3%대, 한국금융지주가 현재 7.13% 하락하면서 35,8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유로존 국가 및 또 은행 위기가 국내 은행주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은행주가 벌써 8거래일째 하락하고 있는데요. 우리금융이 7% 가까이 밀려나면서 9,82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신한지주도 현재 6.57% 하락하고 있고요. 하나금융지주가 5.1%, KB금융도 4.64% 하락하면서 현재 34,9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IT주도 현재 외국인이 대량의 물량을 내놓으면서 급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120만 원이 붕괴되면서 현재 4% 가까이 하락을 하고 있고요. SK하이닉스가 2.65%, LG전자가 2.25%, 그리고 LG이노텍도 3.69% 하락하고 있지만 IT주의 급락장 속에서도 현재 LG디스플레이가 홀로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동안 주가가 상대적으로 많이 내렸기 때문에 외국인과 기관을 통해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상승폭을 좀 많이 줄였지만 그래도 강보 확보의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8,500원에 거래가 진행 중입니다. 해운과 조선주들의 낙폭도 예외는 아닌데요. 현재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하면서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해운주 먼저 살펴보시면 현대상선이 3.53% 하락하고 있습니다. 한진해운도 7% 넘게 급락하면서 11,750원에, 그리고 흥하해운도 7.5% 하락하고 있고요. 대한해운과 KSS해운도 현재 4%대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조선주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삼성중공업이 3.53% 하락하면서 34,1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도 각각 3%씩 밀려나고 있고요. STX조선해양이 현재 9%대로 급락세를 보이면서 9,510원에, 그리고 대우조선해양도 3.23% 하락하면서 26,950원에 거래가 진행 중입니다. 유럽 불안의 국내 시장에서 급락세를 보이면서
경기 방어주인 내수주들도 현재 최저가를 기록하는 종목들이 속출하고 있는데요. 현대백화점이 6%대로 급락하면서 14만 5,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롯데쇼핑도 5%대, 신세계도 3.91%, 그리고 하이트진로가 5.33% 하락하면서 현재 2만 1,300원에 거래가 진행 중입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김혜선이었습니다. 네, 어제 기술적 반등이 많네요. 엊그제 60포인트 가까이 폭락했다가 어제 찔끔 올랐다가 오늘 또 엊그제만큼 56포인트 빠지면서 1,788선입니다. 양시장 모두 신저가, 원달러 환율은 최고가. 여의도 쪽 시각 한번 확인을 해보죠. 대신증권의 최재식 팀장님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얼마 전에 넉 달 만에 1,900 붕괴, 며칠 전 얘기였는데 지금 5개월 만에 1,800, 1,790도 붕괴됐네요. 네, 시간이 갈수록 이제 수급적인 악화가 글로벌하게 공조화되는 거 모양이고요. 그리고 주식시장, 외환시장, 채권시장 모두 글로벌하게 좀 악화 인류를 걸으면서 상당히 폭이 이제 커지는 모습에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무엇보다 수급이 좋지 못한데 외국인들이 지금 현물을 13거래일 연속 오늘 굉장히 공격적으로 파는 것 같아요. 예, 오늘도 이제 반응이 점차적으로 커지다 보니까요. 오늘도 뭐 4천억 원 이상의 이제 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향을 미치고 있는 변수들이 아직 변화한 게 없기 때문에 매도가 나온 것 같고요. 대신 이제 기관들은 일정 수준의 저가 매수와 개인도 좀 받아주고 있지만 파는 쪽은 이제 공격적으로 파는 쪽이 더 세서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호주 증시, 국내 증시, 일본 증시, 대만 증시, 홍콩 증시 모두 2%, 우리나라 증시는 3%까지 넘어갔지만 이제 2, 3%로 굉장히 크게 하락하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사전에 많이 빠졌던 이제 일부 대형 화학주들은 좀 나름대로 선전을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주 강한 모습 정도는 아닙니다. 네, 말씀해 주셨던 다른 기타 아시아 국가나 호주 증시에 비해서 오늘 중국장은 한 1% 정도 오히려 선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어제 나온 이 에너지 절약 가전에 보조금 준다는 그 부양 정책 때문인가요? 평가 부탁드릴게요. 예, 어저께 이제 발표가 되었기 때문에 어제 중국 증시 상승에 이제 반영이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또 덜 빠지는 것도 아무래도 일부분 영향을 주었을 것이고요. 중국은 4월 경제지표가 크게 둔화가 된 이후에 지난주에 지급준비율이 인하가 됐고 이번 주에는 에너지 절약의 정책을 또 발표를 했습니다. 에너지 절약의 정책은 가전 하향과 유관시처럼 내수 소비 쪽의 부양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는데요. 그동안에 중국 당국은 금융위기에 크게 이제 후유증을 겪었던 부분에서 고물가라든지 부동산에 상당히 이제 후유증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투자 부양은 상당히 주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수 살리기에 이제 일정 수준의 부양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번 내수 부양 효과는 확인하려면 이제 3분기부터 하나 좀 숫자적으로 가시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다음 달부터 좀 집행이 된다고 하니까 3분기부터 하나 좀 기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중국의 경제 성장률의 분기 저점은 이제 당초에는 1분기 거의 상당수 컨센서스였지만 지금 2분기 쪽으로 이제 후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V자 반등도 이제 거의 많이 미뤄지는 모양인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번 중국의 에너지 절약의 정책이 고려한다면 중장기 수혜 업종으로는 IT 소비재, 자동차 그 외 소비재가 될 수 있는데요. 워낙 지금은 같이 조정을 받고 있지만 글로벌한 저성장이고 그리고 그 저성장이 또 마이너스까지 갈 정도의 경기 침체도 아닐 부분이 크기 때문에 또한 중국의 그 대규모 에너지 절약 정책의 수혜주는 좀 앞으로 많이 커질 때는 이제 점차적으로 관심을 둬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하지만 그 IT 소비재, 자동차, 그 외 소비재는 어떤 중국의 경기만 생각한다면 굉장히 긴 호흡이 필요할 것 같은데 최근에 그렇게 좋다던 IT 자동차가 좀 급락하면서 사실은 시장이 꺼진 거 아닙니까? 시장이 얼마까지 더 빠질 수 있다고 보시는지 조금 단기 관점에서 전략을 세워주신다면 역시 현금이 최고인가요? 일단 주말을 또 앞두고 있습니다. 주말에 이제 뭐가 일어날지 모릅니다. 또 다우지수가 이제 거의 최근 10하루 12일 정도인가요? 그 전에 거의
11번 계속 빠졌다는 걸 알고 있는데 오를 때가 됐다는 생각을 계속 했었습니다. 근데 또 이제 그 유로존에서는 계속 이슈가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정치적 이슈로는 아무도 예측을 할 수 없는 변수입니다. 그래서 투매가 이제 뭐 며칠 사이 정도 나왔기 때문에 조금의 좀 불안 요소 정도 좀 해봐도 되지 않나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여전히 제한적인 수준에서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컨셉은 여전히 보수적 대응 전략이 있고 이번에 빠진다라면 비율적으로 본다라면 뭐 밸류에이션을 본다라면 PBR 뭐 1배가 1770이라고 되고 비율적으로는 121선과 201선을 하향 돌파한 시점부터 평균 조정을 받을 때 2003년 이후로 이제 5번이 있었는데 그 최고 하락률, 최저 하락률을 제외한 나머지 3번의 그 수준을 비교한다면 10% 정도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한 1720포인트 정도 됩니다. 그래서 1720이든 1770이든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불확실히 크지만 좀 멀게 본다면 그 정도의 투매 단계 가서는 좀 좋은 주식 사는 기회가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그러면 뭐 주말도 앞두고 있고 더 빠질 수도 있으니까 오늘은 액션을 취하지 않는 것이 좋겠군요. 오늘 액션 취하더라도 아주 제한적인 종목에 제한적인 수준 정도로 들어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그러고 나서 다음 주 23일 날 이제 비공식 이후 정상회담이 있으니까요. 예. 그때 가서 좀 더 기대할 수 있는 정치권의 변화가 나오는 부분하고 유로존 그리스에서 이제 유로존 탈퇴 아니냐의 그러한 이제 국민들 이제 그 서베이가 이제 좀 나올 거고요. 네. 그럼 그런 거에 좀 더 준다면 주초 약세면 그때는 좀 진짜 단기 반등 정도는 약간 고려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대신증권 최재식 팀장님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로존 위기가 무섭긴 무섭네요. 증시는 급락하고 원달러 환율은 급등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치솟는 환율, 이번엔 왜 이렇게 오르는지 원인과 전망 들어봅니다. NH투자선물의 이진우 센터장님 한번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올 들어 5개월 만에 처음 1170원대를 뚫었습니다. 1165원 정도에서 멈추리라 많은 분들이 내다봤었는데 쉽게 뚫리네요. 네, 그러네요. 작년 5월 이후 8월 그리고 선진국 증시 같은 경우에 9월까지 이어졌던 급락장을 연상시키는 그런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그리스발 유로 위기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그런 흐름이고요. 또 글로벌 경기 침체로 또 이렇게 세계 증시가 급락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이런 식의 증시를 비롯한 자산시장 급락 시에는 전 세계 경제 주체들의 그 달러 표시 자산은 줄어들고 부채는 그대로 있다 보니 다들 달러가 없어서 절절매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요. 거기에 어떤 심리적인 불안 요인, 그럴 때는 역시 또 달러를 찾게 되는 그런 현상까지 가세하면서 이런 복합적인 현상들이 지금 나타나면서 이제 우리 서울 외환시장에서도 5월에는 어떤 정체 국면 이후에 변동성이 갑자기 커지고 있습니다. 5월 들어서 유로달러 환율 기준으로는 한 4.3% 급락했습니다. 4월 말에 1.3239달러 정도 하던 것이 지금 1.2672, 2.2650까지 밀리고 있고요. 달러 인덱스로 보자면은 5월 들어서 한 3.6% 급등. 그동안 어려워 보이던 레벨인 80을 뚫고 4월 말 78.78에서 꽤 올라와 있는 우리 서울 외환시장에서도 환율이 지금 이래저래 모든 요인이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생각 외로 이렇게 급하게 오르는 환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유로 약세 또한 원화 약세. 그 뒤에는 어쨌든 그 달러 강세가 있을 텐데 이 같은 달러 강세가 언제쯤 멈출까? 역시 유럽 쪽 사태에 달려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참 우리가 어떻게 보면 가까이는 2002년부터 글로벌 달러 약세라는 얘기를 귀가 따갑도록 들었고요. 펀더멘털리 따지자면은 이미 해묵은 그 쌍둥이 적자 그리고 또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연준이 2번에 걸친 양적 완화를 통해서 또 얼마나 많은 달러를 찍어냈습니까? 글로벌리 미 달러가 강세로 갈 이유를 참 찾기가 어려운 와중에도 우리는 사실상 2008년 이후에
간헐적으로 달러 강세 상황을 접하게 되고 그때마다 특히 정치 투자자, 정치 참여자 여러분들은 많이 느끼시겠습니다만 국내적으로나 국제적으로나 달러가 강세를 보일 때는 참 정치 투자하시는 분들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저 같은 경우는 오히려 환율이 앞서간다기보다는 환율은 항상 어떤 그 종속 변수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라고 본다면은 글로벌 경기 침체 그리고 증시를 비롯한 자산 시장의 급락 이런 것들이 달러 강세로 이어지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과연 이 작금의 이 글로벌 증시에 바닥 없는 이 자유 낙하 이 장세가 어디서 진정이 될 것인가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이렇게 그다지 좋지는 않은 것은 지금 현재 그리스 위기가 가장 시장의 주요 이슈로 부각했는데요. 6월 17일 날 그리스가 결국 2차 총선을 치러야 됩니다. 앞으로도 한 달 정도 계속해서 이 그리스 문제가 불확실성으로 남아있고 또 6월 중에 또 남유럽 국가들의 국채 만기가 지난 4월만큼은 안 됩니다만 또 그 규모가 크게 다가오고요. 그리스로 인한 그 위기 상황이 스페인과 이탈리아로 이렇게 전염되는 그런 상황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이 뱅크런 조짐이 좀 보이고 하는데 일단은 이 증시가 멈춰줘야 되겠고 여기에 정치권을 비롯한 정책 당국의 대응이 지난 수년간 어떤 정책 대응에 대한 기대감을 형성하다가 시장은 매번 실망하고 했는데 지금 같은 상황 그리스의 어떻게 보면 유로존 탈퇴라고 하는 배수진을 치고 지금 독일의 어떤 양보와 대규모 화끈한 지원을 요구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어떻게 풀릴지 모르는 그런 흐름.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시장은 지금 굉장히 어려운 국면에 처했고 무엇보다도 기술적으로 모든 손절 레벨이 지금 다 밀리고 지지선을 찾기가 어렵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오히려 작년 5월보다 더 심각한 작년 8월 같은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 그렇군요. 앞으로 환율은 이제 그리스 문제에 좀 달려있을 것 같은데 당장 다음 달 17일이 고비가 될 것 같다 전망까지 들어봤습니다. 당국이 좀 개입해줄 가능성은 낮나요? 우리 뭐 서울 외환당국의 미세 조정이라고 할까요? 스무딩 오퍼레이션은 상시적으로 이렇게 단행되고 있다고 보셔야 되겠는데 네. 지금 시장 상황은 우리 당국이 그렇게 강하게 개입에 나설 만한 어떤 명분을 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국제 외환시장에서의 달러가 강세로 가는데 서울에서만 그것을 반영하지 않을 수도 없고요. 수급 측면에서나 심리에서나 지금으로서는 오히려 당국의 개입이 시장에 오히려 개입이 후유증으로 상승폭을 키울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고 바깥 흐름 봐가면서 가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당국은 불과 일주일 전입니다. 우리 박지원 기획재정부 장관께서 이 정도 변동성이면은 견딜만 하다 하는 그런 어떤 낙관적인 태도를 보이셨습니다만 진짜 불과 일주일 사이에 그 어려워 보이던 1140원 그리고 지금 에리나이크께서 말씀하신 1165원 정도는 대다수 서울 외환시장의 참여자들이 이 정도가 아닐까라고 했는데 이것이 숨도 못 쉬고 그냥 열리는 그런 장이 오면서 약간 오버슈팅이다 하는 그런 느낌은 있습니다만 지금 쉽게 매물을 찾기도 어려운 상황이 됐고 외국인들의 증시에서의 순매도가 좀 잦아들지 않는 이상 환율은 좀 이렇게 오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뭐 작년 추석 이후와 같은 폭등세로 연결된다고 보기에는 그렇게까지 우리가 불안할 것은 없는 것이 무엇보다도 경상거래에서의 어떤 무역수지 흑자는 뭐 크나 작으나 계속 이어지고 있고 외화자금 시장에서의 유동성도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이 심리의 문제인데요. 이런 부분이 좀 안정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도 계속해서 어떤 시장을 다독거리는 노력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래도 1,200원 이상까지 가겠느냐? 예, 조금은 긍정적으로 바라봐 주셨습니다. NH투자선물 이진우 센터장님의 외환시장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 가운데 오늘은 KTB투자증권 명동지점 김영진 이사님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지지선 확보 못하고 지금 많이 이탈해서 아래쪽이 열렸습니다. 1810선 말씀하셨는데 물론이고 1800도 붕괴됐네요. 1800의 의미는 어떻습니까? 네, 1800선은 사실 깨지지 않기를 바랬었던 선이었고요. 그에 앞서서 일봉상으로 따졌을 때는 1920포인트가 중요한 중기 추세선이기도 했었습니다. 유로존 붕괴 위기 발생 추세선이 붕괴가 됐다. 그러니까 유로존 때문에 발생됐었던 그 추세선이 하단에 발생이 됐었던 추세선이 이번에 또 깨고 내려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건데,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작년 9월하고 12월에 유로존 재정 부채 때문에 만들어졌었던 그 하단의 선을 이은 추세선이 붕괴가 됐다 이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결국 이 추세선이 붕괴됐다라고 한다면 유로존 위기가 추가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제 오늘 쏟아져 나오는 악재들, 특히 이제 뱅크런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면 이건 정책의 실패 또는 이제 정책의 부재를 뜻하는 상황으로 이제 인식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최소한 나오지 말아야 될 얘기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신용 경색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본다면은 뱅크런은 쉽게 볼 일이 아니죠. 과거 2008년에 베어스턴스나 리먼 브로더스 같은 회사가 적자 나서 없어진 게 아니죠. 유동성의 고갈은 흑자부도도 만들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더더욱 그렇죠. 유동성이 미스매칭이 돼버리면 바로 끝난다 이렇게 보면 되시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나오지 말아야 될 얘기가 나오고 있다. 이 얘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또 1800선이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아까 1920포인트에서 한 100포인트 내려온 선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말씀을 하신다면은, 그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2008년 미국 금융위기하고 작년에 유럽 재정부채 위기의 저점 두 개를 이으면 주봉상으로요. 일봉은 너무 길기 때문에 안 나오는데 주봉상으로 이으면 지금 오늘 기준으로 이번 주 기준으로 1800포인트 정도가 나옵니다. 결국 이 1800포인트를 하향 이탈한다라고 한다면 지난 위기들 우리가 겪었었던 이 두 번의 위기, 미국 금융 위기하고 유럽의 재정 부채 위기, 이거보다 더 새로운 금융 위기, 더 강한 위기가 나타날 수 있다. 결국 그건 무엇을 뜻하는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그리스가 회원국을 이탈할 수도 있다.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가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얘기를 지금 조장하자는 차원이 아니라 그만큼 기술적으로 1800포인트 선이 중요하다, 의미가 있는 중요한 선이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깨지지 않았으면 하는 말씀을 지금 이렇게 역설적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주말에 이제 주말이기 때문에 지금 더 불안하기도 한데, 이 주말에 유로존 쪽에서 이틀이나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정책적 대응이 좀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신평사가 이렇게 등급을 내렸다 올렸다 하면서 위협을 하는 그런 모습들 우리가 이번에 많이 봤었죠. 멀쩡한 나라도 뭐 프랑스 같은 나라도 이런 모습을 많이 겪었죠. 역으로 얘기한다면 정책적으로 외압적인 성격도 배제하기 힘들다. 그렇다면 과거 유로존 등급 변경에 대해서 항상 우리가 시장에서 반대 해석도 가능했었죠. 해결의 기미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모습도 한번 주말에 기대해 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유로존 탈퇴가 됐을 때 그리스가요. 향후 시나리오 좀 들어보고 싶어요. 문제 발생국이라고 할 수 있는 그리스가 해결 능력이 있는가 또 해결 방안이 있는가라고 보면 없죠. 왜냐하면 오늘 거론된 그리스의 경우는 사실 재선거를 기다리고 있는 시점에서 자국의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지금 방안이 없는, 물리적으로 뭐 해결이 불가한 그 상황이죠. 그게 6월 17일까지입니다. 스페인의 뱅크런 같은 경우는 이제 위기가 진행되는 현재 상황이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있고 한 발 앞서서 향후에 불안한 요소가 나타날 수 있는 점을 미리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결국에 지금 상황은 그동안의 거론 자체를 금기시해 왔었던, 절대로 있을 수 없었던 상황에 몇 개 남지 않은 시나리오가 최악의 상황으로 접근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유로존 부채 위기 맨 처음에 거론됐을 당시에 최근 이루어진 그 부채 탕감의 경우도 절대로 불가능했었다 이렇게 시장에서 얘기를 해왔었고, 최근에 나오고 있는 해결 방안들 자체가 맨 처음에 위기 발생했을 때는 절대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었다 이거였죠. 그렇다면 지금은 그리스 유로존 탈퇴가 절대 불가능한 일이라고 이렇게들 얘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 이렇게 시장이 그것 때문에 많이 폭락을 이렇게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지금 시장은 이제 시장에 어느 정도 그러한 재료가 반영이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우리가 지난 한 2년 동안 이런 똑같은 상황을 겪어왔습니다.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일들이 일어날 것 같으면 시장이 폭락을 해오면서 계속 반영이 되어 왔고, 결국 절대로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 왔었다는 것이죠. 결국
그리스 문제가 이렇게 계속 그렇게 시간을 질질 끌면서 이제 봉합의 반복으로 진행이 되어 왔었는데, 그렇다면 이제 정치가가 아니라 우리가 이제 투자자의 입장에서 지금 이 상황을 볼 때 과연 이번 주에는 어떻게 생각할까라고 놓고 본다면은 중기적으로 봐도 이제 그리스가 탈퇴를 할 때 충격이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봐야 될까, 이것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리스 탈퇴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당장 거론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뭘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정치가들의 모임, 뭐 국회가 형성이 되지가 않았기 때문이죠. 결국 그리스 탈퇴가 지금 시장에 반영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고, 그것을 우리가 만약에 단기 전략에까지도 적용을 한다면 투자 전략적으로는 오류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결정을 이번 주말에 뭐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이죠. 투자자 관점에서 판단한다면 지금 주말 이틀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따져볼 때 극단적인 상황이 올 때 오더라도 단기적으로는 지금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테고, 오히려 정책적인 공조가 뭐 형성이 됐다라는 그런 단어가 다음 주 월요일에 나올 수가 있는 분위기, 오히려 그 가능성이 크지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리스 탈퇴가 아직까지는 뭐 좀 먼 얘기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있는 상황이긴 한데, 그러면 좀 기다리는 게 나은 전략인 건지, 현재 투매는 동참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많은 분들이 강조하시더라고요. 투매를 할 수는 없는 지수대죠. 지금 이 선은 사실 깨고 내려가면 안 되는 선이고, 지금 여기서 깨고 내려가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 하더라도 별로 그렇게 더 폭락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없는 게, 아까 말씀드렸었던 그런 최악의 상황이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추세선을 완전히 오늘 만약에 1800선을 이탈을 해버린다라고 한다면, 일단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식시장에서 롱마인드는 이제 당분간 접어야 된다. 그리고 아예 매도도 하지 말아야 되고 매수도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추세선을 이렇게 완전히 이탈한 경우에는 투자를 할 수가 없는 게 원칙입니다. 추세선 내로 들어온 이후에 투자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놓고, 운을 따라서 지금 사면 뭐 일주일 전보다 좀 싼 가격이니까 지금 사는 게 맞지 않느냐, 막연한 분할 매수가 옳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그게 일주일 뒤에도 마찬가지로 오늘 가격이 싼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시장을 접근할 필요는 없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 추세선 내로 들어온 이후로 투자하는 그 원칙을 지키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현재는 그 추세선이 굉장히 중요한 1800이라고 볼 수 있겠죠. 저가 매수는 1800 안에서만이라는 의미로도 들었는데, 일단 포트 교체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업종이라든가 많은 변화가 있었잖아요. IT 차 좋은 시절도 조금은 지나간 듯 싶고, 관심 업종 비중부터 공개해 주세요. 지금 펀더멘탈로 주가가 오르고 내릴 거다라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낙폭과대 어느 쪽이 많이 내렸는가를 따져본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단기적으로 오히려 IT가 많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한번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이 내수주를 사는 이유는 베타 계수를 낮게 하고 시장에서 이탈만 안 하고 교체 매매를 위해서 보유하자, 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는 IT 쪽하고 화학과 뭐 산업재 섹터 이쪽, 원래 많이 내렸던 쪽이나 단기적으로 많이 내렸던 쪽, 이쪽에 대해서 조금씩 분할 매수를 한번 생각을 해볼 때가 됐다. 결국 아까는 매수하지 말자고 지금은 왜 매수하자, 이 말씀을 드리냐, 이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라, 현금 보유분은 그대로 보유하고 주식으로 있었던 내수주를 매도해서 지수 관련 경기 민감주로 교체 매매 타이밍이 났다. 결국 베타 계수를 증가시키자.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시장이 많이 하락했을 경우에 옮겨갈 수 있는 주식으로 단기적으로 내수주를 편입을 시켰고, 그것이 이제 지수 폭락으로 옮겨갈 때가 됐다. 그래서 교체 매매 타이밍을 통해서 지수 추세대 내로 돌아오는 거를 가정하에서 현금은 그 이탈이 계속 유지가 된다라는 그거를 위해서 또 현금 보유분을 그대로 두고 일단은 포트폴리오 비중만 변경시키는 말씀을 드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내수주에서 이익 본 거를 단기로 많이 빠진 IT를 사거나 혹은 기존에 원래 많이 빠져 있었던 소재주 사는 쪽으로 좀 분산해서 투자해보자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KTB 투자증권 김영진 이사님 도움 말씀이었습니다. 면밀하게 전략까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청송촌놈 증시타파의 김보람입니다. 1800선도 무너진 오늘 국내 증시,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 전화 연결 통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전국 시청자 여러분, 화이팅 하십시오. 네, 지수가 5개월 만에 1800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환율도 1170원대 위로 올라왔는데요. 그렇다면 바닥을 예측하기가 더 어려워지는 건 아닐까요?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 곁에 누차 말씀드렸지만, 하락폭에 이제 자꾸 제가 이제 이거 맞아버리니까 저도 두렵습니다. 하락폭에 이제 62%가 반등했습니다. 이번 장이 이제 하락폭에 62% 딱 반등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듯이 이제 상승폭의 62%가 이제 조정받을 것이다 하고 했는데 상승폭에 딱 62% 조정받는 그런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는 뭐 지수가 추가적으로 빠져도 의미 없는 지수다. 이미 우리가 뭐 팔 거는 다 팔았고 손절매건 손절매했고 지금은 이제 묶여 있는 가자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한테 누차 말씀드렸지만 선물이 굉장히 문제가 되니까 여러분 선물을 계속 바라고 제가 지금 이번 주까지 3주째 저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선물이 크게 물고 있으니까 여러분 외국인들 선물을 크게 많이 먹을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선물을 아직 사놓지를 않고 있어요. 제가 볼 때 외국인들이 선물을 사넣어야 이제 끝날 것 같은데 아직까지 외국인들이 선물을 사넣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선물을 사넣지 않고 있다면 주가 반등 자체가 굉장히 약할 것이다 이렇게요. 전부 이제 외국인 겁니다. 이거 외국인들이 어마어마한 돈을 먹었죠. 제가 뭐 돈 숫자도 못 세알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이제 줄어들고 이 부분이 줄어들고 새로운 매물대가 나오는 그 자리가 끝나는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주가가 이미 1800 깨진 거 뭐 그 중요치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우량주 우리 서울 선생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우량주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보유하시면 된다 이렇게 보고요. 이럴 때일수록 단무지 정신입니다. 우리나라 정신은 여러분 알다시피 아무리 우량주는 38개월 최장 38개월 갖고 있으면 은행 이자보다 더 많은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우리가 진정한 멋진 우리 센 시청자 여러분은 진짜 끈질긴 그런 모양을 한번 보여줄 타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간 이번 변곡이 반등 변곡이 아니고 하락 변곡했다는 이런 분야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굉장히 조금 고민을 할 건데 제가 볼 때는 거의 다 되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고점에서 지금 46일째거든요. 그러면 보통 고점에서 늦어도 51일에서는 반등하는 국면인데 그 반등하는 국면이 이 자리니까 우리 센치킹 여러분께서는 화이팅 하시고 주식 빠졌다고 기죽지 마라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 이번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선거한다면서 선거는 뭐 자기들이 잘해놓고 우리 그 투자자들을 다 죽였지 않나 했는데 원래 주가가 일본이나 미국이 제가 이제 이때부터 현금화를 부르짖었는데 원래 주가 빠져야 될 타이밍에 안 빠지고 이제 선거 때문에 주가를 인위적으로 이제 삼성전자를 갖고 기관들이 끄집 올렸습니다. 그 약점을 외국인들이 보여준 거죠. 그래서 선거 끝나자마자 밀어버리는 이런 모양인데 제가 여러분에게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61일평에 도전하지 마라 이랬는데요. 과거에도 작년 8월에 제가 61일평에 도전하다 곧 폭락할 것이라고 이 폭락 모양을 보이는데 이번에는 그런 모양을 또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61일평에 도전하지 마라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61일평이 보통 이 꺾이는 시점이 하락의 결정판입니다. 하락의 결정판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거의 구분응선은 오지 않았나 하락의 구분응선은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너무 기죽지 마시고요. 이럴 때일수록 과감한 고체 매매가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과감한 교체 매매 필요합니다. 지금 코스닥 종목을 뭐 이미 갖고 있는 분한테 내가 속을 터뜨리라고 그런 게 아니고 신저가 날 것이라고 제가 했는데 기업고 코스닥은 신저가를 내버리는 그런 모양입니다. 그런데 코스닥은 지금 또 아직도 하락의 시작이다. 이렇게 구름이 이렇게 두꺼우면 하락의 시작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코스피가 좋은 주식들이 지금 많이 빠졌습니다. 많이 빠졌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럴 때 과감한 교체 매매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여러분 화이팅 하십시오. 주식 좀 빠졌다고 기죽어 되겠습니까? 에? 화이팅 하시고요. 오늘 화이팅 하시고 여러분 이럴 때 훌훌 떨고 가까운 운동장에 가서 가슴을 펴면서 하늘을 보면서 욕할 사람 욕하십시오.
정부도 사태질 함하고 국회의원 때도 사태질 함하고 2,300포인트 상반기 간다하는 전문가들 때도 사태질 함하고 삼성전자 140만 원일 때 200만 원 간다했던 애널리스트 때도 사태질 함하고 사태질 함하고 여러분 화 한번 푸시고 단무지 정신으로 기다리는 우리 새 시청자 여러분 됐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청송촌놈 증시타파는 굿모닝 대박 예감 2부에도 이어지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김보람이었습니다. 네, 이번엔 5% 종가 공략주 코너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HMC 투자증권 시화지점의 박지훈 과장님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벌써 한 2주 정도 된 것 같아요. 언급하셨던 동성 하이캠, 자동차 관련주이기도 한데 화학주이기도 하다. AS부터 들어볼까요? 네, 동성하이캠은 제가 저번주에 2주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종목이었는데 일단은 지금 오늘 같은 현재 상황에서는 밑골이 달면서 상당히 반등에 좀 성공하고 있는 부분이죠. 시장 대비해서는. 그래서 밑골이 달고 쭉 올라오고 있는 모습인데 이 부분은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지금 들어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현재 121선에 지금 터치하고 있는 부분이고 제가 61선에서 매수 좀 가담을 하자라고 좀 말씀드려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단기 시장 충격 때문에 일단 종목에 대한 추천 자체가 상당히 좀 어찌 보면 상당히 리스크한 부분도 있긴 하지만 오늘 이런 장에서도 기관의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는 그런 부분들 그걸 봤을 때는 충분히 전고점 라인이 아니더라도 일단 매물 좀 두텁습니다. 6,500원 라인대입니다. 그래서 6,500원 라인대까지는 한번 우리가 트라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대 부담은 없습니다. 그래서 실적 대비해서 워낙에 저평가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좀 매수에 가담해도 상관없고 일단 물량에 대한 비중 분할 매수 전략으로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동성하이캠 실적에 대한 믿음과 그다음에 수급적인 양호한 흐름들 봤을 때는 충분히 가능한 그런 영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61선까지는 올라올 수 있겠다. 동성 하이캠. 오늘의 종목은요? 예, 오늘은 신흥기계라는 종목을 좀 말씀드려볼까 하는데 신흥기계 일단은 이 회사는 공정 물류 자동화 설비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고 이 종목을 좀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금 전반적으로 이 가격대 한 13,000원 부근대에서의 어떤 자사주 취득도 좀 있었던 부분이 있겠죠.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부분도 있었긴 하지만 중요한 거는 지금 가격대에 대한 부담이 없다. 그리고 지금 현재 가격에서는 바닥 다지기 하는 그런 모습도 좀 충분히 나오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일단 해외 쪽에 진출하는 모습들이 계속적으로 사상 최대 실적을 갱신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올해 단기 순이익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120억 정도 나올 거로 보여지거든요. 근데 시가총액이 아직 상당히 좀 저렴합니다. 그래서 800억대이기 때문에 정말 지금부터 해서도 지금 오늘 시장 대해서 그리고 변동성이 상당히 위아래로 크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했던 매수세 상당히 괜찮고요. 이제 가격대는 한 13,600원으로 좀 제시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13,000 거의 다 왔는데 이 부분이 지금 11선 터치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13,600원 정도에서는 분할 매수 들어가서 좀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 단기적으로 1차적으로는 15,000, 16,000원까지는 충분히 한번 기대를 해보면서 대응을 해도 무리가 없을 듯 싶고 그 다음에 이제 손절 라인대가 좀 중요한데 가격대는 일단은 13,000원 내외에서의 어떤 가격적인 그런 부분을 가이드라인을 정해드리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는 한번 충분히 좀 기다릴 수 있는 인내 그런 자세를 보면서 접근하시는 것도 무리가 없을 듯 싶습니다. 네, 오늘 박지훈 과장님이 언급하신 종가 공략 종목은 신흥기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현재 코스피는요, 1780선이 잠깐 깨졌었고, 1781포인트, 63포인트 빠지고 있습니다. 옆나라 일본도 3% 넘게 급락하고 있는데요. 코스닥은 4% 넘게 폭락 중이네요. 다시 한번 마감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오늘은 동양증권의 권영문 차장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지난번에 유럽발 위기 이제 새로운 이슈가 계속 나오지 않으면 그 악재로서의 영향력은 좀 줄어들 거다 했는데 계속 새로운 이슈가 더 나왔죠. 오늘까지도. 예. 예. 우선 그리스 위기에 대한 부분들이 다시금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그리스 위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빠지는 것을 다 설명하지 못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그리스 국채를 보유를 하고 있는 유럽 쪽 은행들의 상각이 이미 70% 가까이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처음에 작년 8월 달에 나왔었던 그런 그리스 이슈로 인해서 시장이 임팩트를 받는 그런 유형이 똑같이 전개되고 있지는 않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좀 다른 이유가 또 하나 더 부과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전일 나왔었죠. 스페인 쪽에서 스페인의 3위권 은행이죠. 거기에서 그 뱅크런 사태가 좀 일부 일어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러한 그리스 유로존 탈퇴에 대한 부분들이 향후에 뭐 스페인이라든지 포르투갈까지 전이가 되는지 그 여부에 대해서 상당히 초점이 맞춰지면서 이러한 그 50포인트 넘게 이렇게 급락하는, 연일 급락하는 이런 상황이 오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 근원에는 그 유럽 재정 협약에 대한 부분 얘기들이 다시금 원점에서 시작돼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불확실성까지 겹쳐지고 있는데요. 그 근원에는 우선 독일 메르켈 총리에 대한 그런 재임 여부 또한 아직까지는 불확실한 상황이고요. 또한 프랑스 올랑드 대통령 좌파 정권이죠. 수십 년 만에 새로 집권을 하게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오랫동안 우파 정권이 집권을 하고 있다가 바뀐 부분이기 때문에 과연 그 독일 쪽하고 어떻게 공조가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또한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따져본다라면 결국에는 그리스, 그리고 그리스 문제가 향후에 주변국들로 전이가 되는지 부분, 그리고 독일과 프랑스의 어떤 공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혀 그 확정이 된 부분이 없다라는 그런 불확실성 때문에 지금 시장의 하락세는 더 증폭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의 시나리오를 좀 가정을 해보게 되면요, 쇼크 이후에 어떤 유럽 재정위기 봉합 방식과 그리고 버냉키 3차 양적 완화 카드를 언제 꺼내들 것이냐에 따라서 하락세가 마무리되고 터닝이 되는, 급속히 터닝이 되는 그런 시나리오를 좀 가정을 해볼 수가 있을 텐데요. 이 부분,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나오는 부분들을 짚고 바닥을 논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쇼크는 아직 덜 나왔고 바닥도 얘기하기 좀 어렵다는 관점이죠? 예, 맞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오늘 신규 종목은 없으신 건가요? 예, 전에 가져오던 포트폴리오대로 위메이드 30% 상당히 좀 선방을 하고 있는 편인데요. 그리고 나머지 70% 현금을 아직까지는 보유를 할 생각이고요. 뭐 쇼크다운 쇼크가 나왔을 때 제차적으로 가장 그 시장 하락보다도 더 많이 하락했었던 그런 종목을 편입할 예정입니다. 네, 지금 위메이드 일단 신고가 내는 종목 정말 강해요. 지금 별로 안 빠지고 있는데 잠깐 AS 부탁드릴게요. 예, 스마트폰 게임에 대한 그런 이슈가 상당히 최근 들어서 많이 부각이 됐었는데요. 그러한 이유로 또한 내수주이기도 하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장의 영향을 별로 안 받는 모습입니다. 최근 일주일 내에서도 뭐 양호한 조정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목표가 13만 원 여전히 유효하고요. 손절가 10만 1,700원이 깨지기 전까지는 그대로 홀딩하면서 한번 30% 정도는 보유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좋습니다. 기존 목표가 위메이드 유지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포트 좀 보여드릴게요. 간단합니다. 자, 우리 권현무 차장님의 완성된 포트폴리오인데요. 크게 변화는 없습니다. 아직까지 시장 바닥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신규 종목 편입은 안 시키셨고요. 위메이드 게임주 30%만 유지를 해주셨습니다. 현금이 70%나 되는 굉장히 부러운 포트죠. 자, 신고가 내고 있는 위메이드 아주 견조하게 21선도 안겠습니다. 오히려 수익을 계속 내고 있어요. 목표가 13만 원까지 계속 홀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동양증권 권현무 차장님의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샘플러스 투자전략 세미나가 오늘 토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하이투자증권 송파지점에서 열립니다. 상위 1% 투자자들은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그에 대한 해답을 들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전 잠시 후 종가 들고 2부로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